네, 2024 법제 포럼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무대에는 첫 번째 세션 함께 해주실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세션의 사회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님께서 맡아주실 텐데요. 현재 아세아 여성법 학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안수현 원장님께서 이번 토론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 우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법 제도적 과제 진행을 맡게 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안수현 교수입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자장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2024 법제 포럼, 특히 주제가 인구 감소 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라고 해서 평소에도 저도 늘 느끼고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 또 앞에 강연, 기조 강연 들으면서 더 많이, 더 활발히 제가 속한 학회 내지 단체에서도 이 주제를 더 열심히 한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된 관계로 일단 끝나는 시간은 저희가 3시 50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좀 진행을 타이트하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계신 우리 네 분의 정말 이 분야 전문가 분들 좀 소개를 올려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 오른쪽에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네, 소개 올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또 법제처 연구윤리심의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우리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님, 네, 또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계시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제 왼쪽에는 우리 이번 주최 측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법제연구원의 법제현안 분석팀장, 법제연구원의 통일법제팀장을 또 맡으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법제처 정영복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과장,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팀장을 또 맡으신 바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기조 강연, 그 다음 또 앞에 축사, 환영사 모두 말씀하신 거는 위기감이었거든요. 또 올해 6월 우리 정부가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한, 그렇다면 좀 더 절박한 주제 키워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인구 감소는 오늘 좀 약하지 않나, 인구 위기보다 더 강한 단어가 나왔으면 오늘 토론이 더 흥미롭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이번 2024 법제 포럼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자유롭게 시급하고 중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정말 활발하고 정말 어디에 구속받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의견들을 정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질문이 이미 이제 답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생각을 또 미리 하셔서 정리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충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 작년도 저희 합계 출산율은 0.72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체제 변화가 가장 심한, 극심한 그런 충격이 있었던, 예를 들자면 독일 통일 후에 동독 지역에
합계 출산율이 0.77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체제 변화와 같은 사회적 충격이 있었던 때보다 지금이 더 빠르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인구 감소 속도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매우 빠르다라는 점입니다. 어느새 인구 감소라는 용어는 이제 너무 나이브하고요. 인구 위기, 인구 절벽이라는 게 정말 피부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조영태 서울대 교수님이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쓰신 바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인 이런 변화를 미리 잘 정리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도 인구 감소는 늘 얘기해 왔고 한국에 관련된 제도나 인프라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서 왜 정해진 미래 앞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좀 컸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도 인구 절벽, 인구 위기, 인구 비상사태란 말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늦어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출산율이 낮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모든 분들에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원인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뭔지를 3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신옥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이 출산율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 출산율은 가임기 임신 여성이 가임기 동안에 몇 명의 아동을 출산하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이것은 이제 인구가 앞으로 몇 명이 될 거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데 필요한 통계입니다.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당 아동이 몇 명 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 한 지역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거나 혹은 사산인지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려고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출산율이 여성의 차별적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출생률이라고 하는 걸로 좀 통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자가 다른 개념이고 이게 특별히 차별적인 용어는 아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출산율이 좀 여성계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본 배경은 출산을 안 하는 여성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루는 것에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동이 적어지는 것을 여성 책임으로 돌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좀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출산율보다는 출생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모든 추계는 전부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이나 아기를 낳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출산율을 기준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출산율로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혹은 관습적인 이런 모든 요인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다 혹은 남성도 낳을 생각도 없고 결혼도 하기 싫다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삶의 목표가 경제적 안정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경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또 통계를 보면 고소득 분위와 저소득 분위의 출산과 혼인 통계가 전혀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경제적 안정이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회문화적인 원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문화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이거는 헌법 제36조 1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좀 해석이 다를 것이지만 혼인 따로
그다음에 출산 따로로 가정을 구성하는 것을 따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법제는 혼인을 통한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그 사고에 매몰되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 출산과 혼인에 대한 그리고 1인 가족에 대한 동거에 대한 그런 사고가 변화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여성은 무노동 가정의 노동을 담당한다는 것에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고학력 인구가 늘면서 너무 다양한데 일을 끝내고 와서 가사노동을 직업이 있는 여성이 거의 90% 이상을 전담한다는 것에 많은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한 원인들이 이후에 나오는 법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과 좀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은 정익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저는 법을 전공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 그리고 아동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다른 생각을 이제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체제 변환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지금 출산율이 더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여성은 2분의 1, 남성은 3분의 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출산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면 하겠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 댓글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낳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 좋은 환경이 아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게 성장을 했고 내가 낳을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키즈 존이 지금 500곳이 넘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아이를 데리고 어딜 가야 될까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을 없애고 있고요. 소음을 이유로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혐오시설로 이렇게 해서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가 환영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낳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생된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SNS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실 수 있는데 SNS라는 공간이 본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전시하는 공간인데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는 이광영 총장님 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 하나 가셨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는데 24시간 어린이집 저는 이건 절대 반대합니다. 아이가 행복할까? 아이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24시간 잡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는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이게 아이가 부모의 힘이 아니라 부모의 짐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는 아이가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지 뭔가 우리 사회에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법제연구원의 최유 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법학을 공부를 해서 법학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법학적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 없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인구학자들 그리고 이제 신옥주 교수님 같이 법학자들 글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대동소이하게 하십니다. 이제 경제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요인 다 지적을 하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엔 통계가 없고요. 근데 아까 이제 위원장님은 한 5명 정도 학교 출산율이 5라는 말도 있고 6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평균이 6이었다는 말은 뭐 집집마다 7공주 집안도 있고 7명 이상 낳은 집안도 있고 안 낳은 집안도 있고 처음에 통계를 잡은 1970년대에는 4를 기록했습니다. 한 집에 4명씩 있었단 말은 7공주 집안이 많았다는 거죠. 또는 7남매 집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저희 2,500만이었습니다. 믿기십니까? 1960년에 2,500만이었다는 게 1970년대 3,20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5,200만까지 왔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 느끼기에는 기후변화 시대에 지구 인구가 80억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선택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스스로 인구를 줄여가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선택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인구가 80년대 후반까지 80만 이상 났으면은 그때 입시 기억하십니까? 10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 학원가건 뭐건. 지금 입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인구를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한국 사회가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속도와 효율의 민족이다. 이게 어디선가 멈출 거다. 다만 이제 그 멈추는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 이제 한 해 한 20만 명까지 23만 명인데 올해도 줄면은 한 20만 명 태어나는 인구가. 근데 올해 한 대략 한 37만 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근데 안 돌아가시죠? 그럼 37만에서 사망자 수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한 35만 정도. 아까 이광영 총재님이 북한이 한 30만 명 정도 태어난다. 근데 북한은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대략 추정컨대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북한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한 25만 명 정도로 유지를 하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거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효과가 필요하다. 인구 멸종, 뭐 국가 소멸까지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인데 다만 줄이는 건 필요하고 대응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티핑 포인트 지점에 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굉장히 토론하고 싶어지는 또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영법 법제관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아들 셋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박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들 셋을 키우면서 국가에서 받은 지원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키울 때만 해도 어린이집 비용 다 냈습니다. 지금은 다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지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사회가 바뀌었다, 인식이 바뀌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교육 문제가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아이를 낳고 싶어 할 텐데 과연 아이들이 우리나라 이 교육 환경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교육제도 하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애를 낳아야 되냐? 당연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법제처 워크숍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많은 우리 교육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이게 우리 삶에 쓰이시나요? 우리 여기 우리 사회 우리 보시는 우리 교수님, 우리 토론자분들 어떠신가요, 이게? 저 수학 잘 못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최근에 우리 이 법조처에서 제가 탁구를 하면서 미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미분이 저에게는 그냥 대학교 가기 위해서 본 시험 과목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탁구를 하면서
미분을 하게 됐어요. 미분 안 하면 탁구에서 리시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탁구에 대한 회전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 내용이 이제는 정말로 삶에 필요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줄여가야 된다. 지금 너무 많다. 사실은 교육 내용이 좀 바뀌고 실제로 우리 평가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누구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1등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과 함께 2016년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만 하면 다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422명인데 다 1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교육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교육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교육에 대한 평가, 이런 모든 제도 기반들이 좀 바뀌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분이 아동에 관한 환경, 그다음에 사회, 문화, 경제적 요인, 또 자연 선택, 교육 문제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토론할 거리는 되게 많은데 일단 전체 한번 질문들 다 들어보고 시간 남으면 또 앞서 얘기했던 부분의 보완 뭐 이런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동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의 우리 정혜준 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정책의 수리 운영 평가에 관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인데요. 실제 정말 운영을 해보시면서 현장의 문제와 우리 저출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는데 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을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2019년에 만들어진 신생기관입니다. 임신 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이제 모든 아동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입양, 가정위탁, 돌봄, 뭐 그 실종 아동 예방, 뭐 그 아동 학대 예방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막 지루해 하셔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시대 방정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아동과 관련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동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맞는데 어떻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놀 권리, 쉴 권리, 공부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다 같이 내려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서 누구 하나만 먼저 내려놓으면 그 아이가 왕따 되거나 그 아이가 뒤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뭐 서울시에서 이제 뭐 10시 이후에 이제 뭐 사교육을 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주말에는 사교육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법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규제라는 게 굉장히 안 되고 그렇지만 뭐 이 어른들에게 어떻게 보면 노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이들에게는 학습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놀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24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사교육시키면서 엄청난 부담, 자신의 노후를 까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3명, 저도 아이가 3명입니다. 미치겠어요. 아주 제 노후를 막 까먹으면서 이게 아이가 그 안 가겠다면 보내지 않는데 가겠다고 하는 경우 안 보낼 수는 없더라고요. 같이 놀 친구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나서 놀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주말에 여기 계신 분들 모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말에는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아이들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셨던 것들을 저는 성인으로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왜 지금의 이 순간까지 강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뭐 380조 정도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효과가 없냐 그러지만 저는 그거라도 투자하느냐 안 했으면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뭐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하지 않았으면 더 떨어졌을 수 있다. 그래도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라도 가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냐면 저출생 대책 중에 뭐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광영 총장님도 보셨지만 11개나 내놓으셨어요. 11개 하나하나가 다 난제입니다. 못하니까 들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저출생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그걸 주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정책 기반자의 뭐 희망 사항이나 아니면 정책 기반자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밀하게 평가해서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 방법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중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간다. 아까 전에 저출생 반전을 위한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표적 집단도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 남녀성에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 부부에게 아이를 낳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둘째 아이를 낳도록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표적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인상적인, 네, 또 토론이 좀 필요한 멘트가 좀 있었다는 생각은 제 여성이라서 집중과 선택을, 네, 집중과 선택은 정책적인 방향면에서는 분명히 맞는데 첫 번째 아이가 나이 낳은 사람은 두 번째 아이를 조금 더 다른 환경하에서 지원을 하면 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굉장히 사실 네, 많은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고민해서 한 명밖에 못 두었습니다. 정말 국가 정책에 반한 그래서 반성도 참 꽤 여러 번 해봤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문제 아까 최유 연구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얘기 참 어려운 과제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법에 뭘 만들어 달라고 아까 또 우리 정익진 원장님도 말씀도 하시고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다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평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저희 예산이 400조 원 가까이 아까 정 원장님은 380조 말씀하셨는데 400조 원 가까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래도 이제 평가는 그런 지원도 없었다면 지금은 더 문제였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좀 더 과학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사회 인식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을 정말 저 그물망식이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큰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법적 관점에서 한번 저출생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왼쪽, 오른쪽 모두 헌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신옥주 교수님과 최유 연구위원님께 법적인 측면, 특히 또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저출생 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 개선할 사항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법제 정비가 당연히 정치하게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아기를 출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지 여부, 몇 명을 낳을지 여부, 터울을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사회국가 원칙에 따라서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가 지금 방기되어 있거나 제대로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여건을 이제 국가가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안정이 주거와 그다음에 뭐 일자리,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교육 부담을 어떻게 줄여주는가와 함께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기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 혼인을 하는 것과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을 형량을 해서 하지 않고 갖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혼인 비용, 출산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지출이 아닙니다. 고품질의 교육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좀 젖혀두고 일정 정도의 합계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 정도의 아기를 반드시 가임기 여성에게는 낳아야 된다. 낳게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을 우리가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제 지원도 우리가 현재 이제 보듯이 일정 정도 세제의 율이 낮춰지거나 높아지거나 재정의 지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에 따라서 출산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생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국가가 사회복지국가 원칙에 따라서 잘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관련 법을 생각을 해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든가 건강가정 기본법이라든가 저는 두 개의 법률은 기본법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률에 주는 출산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을 결정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혹은 파트너인 남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보다는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든 국민의 책무 이렇게 해서 한번 혼인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출산의 사회적 성격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과연 개인적인 선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바람직한 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률로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이 사회문화적 요건에서 생각이 변화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그렇고 특히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혼인을 통해서 생성된 가정이 이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법의 제목과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혼인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서 다수적인 견해로는 양성 간의 존엄과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남녀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지만 가족은 반드시 혼인을 통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가족도 역시 양성의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 하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가족이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혼인을 한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이라든가 사실혼 가족이라든가 이런 가족들도 전부 다 법제 하에서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인식이 바로 우리 국민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저는 뭐 가족 그 등록자법,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파트너 등록자법이라든가 오스트리아의 혹은 뭐 프랑스의 팍트라든가 이런 것들과 유사한 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면적인 인구 정책으로서 출산율 제고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족 정책 내에 인구 정책이 들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족 정책에서 이제 추구를 하는 거고, 가족 정책에서 인구 정책을 추구할 때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제고할 것인가, 그래서 난임 지원이라든가 뭐 정자수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 지원해주고, 두 번째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돌봄이고, 돌봄은 감당 가능한 돌봄 비용, 양질의 돌봄,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있어야지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 표방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목표로 거는 거는 막 합계 출산 몇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이 내용과 목표 설정이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출생의 포커스보다 좀 더 넓게 가족 정책으로 인구 문제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유 연구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입헌주의 국가 처음 만들 때 이게 기후 변화나 저출생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지요. 오히려 지금 입헌주의 체제 자체가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다수결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쉽게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이 이제 갑자기 인구 절벽이 발생해서 젊은 세대들이 줄었을 때 이 문제들을 과연 기성세대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해결할 수 있느냐? 네, 쉽지 않죠. 그럼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뭐 항상 젊은 세대들만 젊은 세대를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여성 의원이 많아진다고 여성 정책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뭐 20대 30대 국회의원들이 많아진다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쉽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지금 역량이 있느냐? 전 솔직히 400조를 썼다고 합니다. 한 15년 동안 매년 한 40조 정도 썼어요. 근데 그 40조를 들여다보면은 간접적인 정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건 한 반 정도예요. 한 20조. 근데 20조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임대주택, 주택 짓는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 짓는 비용들은 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그거 걷어내면 나머지 수당들이에요. 실제로 직접 투여되는 거는 별로 없다. 근데 지금 수당에 관해서는 직접 현금 지원이 효과가 있다 없다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나 저출산 대책은 수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치권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고,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국가를 만들 때 이렇게 되게 국가가 완전 노동을 이제 완전 고용을 전제로 경제가 확대될 걸 예정했지, 경제가 양극화가거나 경제가 정체될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이 사회국가 체제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은 복지 지출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아요. 근데 또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연금은 국가의 후견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절벽에 오는 충격을 국가가 연금이나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아내야 돼요. 이건 고령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우리가 좀 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다만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고 이제 중장년층의 부담을 올릴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다. 20, 30대도 언젠가는 40, 50대가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인구 절벽 시대, 이 특수한 시대에 맞는 재정과 정책이 필요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인구가 줄면은 현상 유지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요 특수하게 확 줄어드는 시대를 위한 이제 특별력에도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를 위한 정책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입헌주의 체제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적인 제도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국회의원이 적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비례대표 의원에서 반을 여성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나 우리 정책적인 반영을 한번 정말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옥주 교수님은 일단 저출생과 관련된 우리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훼손 좀 장애받지 않도록 환경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최유 연구원님은 어쨌든 지금 400조 원 국가예산 투입된 결과를 보면 현재는 청년 세대 부분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좀 얻어야 되는 쪽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 뭐 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감대를 위한 사회적 담론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정부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위해서 핵심 과제 세 분야를 발표를 했습니다. 1. 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부담 완화가 핵심 분야인데요. 여기에 대한 151개 과제를 발표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20여 건의 법률, 약 37건의 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인데요. 151개 과제를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런 임대주택 쪽에 좀 포커스가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긴 합니다. 우리 법제처, 우리 정영복 법제관님 이 개정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좀 포커스가 되고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이 무엇일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151개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과제 중에는 이제 입법 조치가 필요한 과제도 있고 이제 부처에서 예산만 따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있습니다. 근데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47건인데요. 법률이 22건, 하위 법령이 25건입니다. 근데 법률 과제 중에 22건 중에서 8건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세법 같이 최근에 이제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위 법령 25건 중에 4건은 이미 정비 완료했고 대부분 이거는 정부 내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지금 다 나머지 21건도 처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저출산 관련 대책은 여러 부처랑 다 관련돼 있어서 그 각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입법 지원과 그리고 그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저고위랑 법제처와 같이 매월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서 그 이행 상황을 그리고 법령 개정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법령 같은 경우는 일괄 정비를 통해서도 하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에서 이 여러 부처 관련된 거다 보니까 여러 상임위랑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상임위라도 제대로 이게 안 돌아가면 이게 이 법률 자체가 통과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걸 대비해서 만든 이제 국회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라고. 그래서 이 여야 간 당정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저출산 관련된 대책들은 좀 논의를 하고 거기서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또 우리 정영복 법제관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출산 대책에 이어서 우리 정부가 7월에는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법적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 위기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정부의 가버넌스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의 이런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학계나 정부 출연기관 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또 의견도 좀 필요할 거예요. 사회 공감대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연구도 하고 논의를 진행되어야 될지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인구전략기획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긴 했는데 저희 법제처에서 이미 이제 같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안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안이 이제 발의된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를 사실 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걸로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 기존에 있던 다른 부처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책을 다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정책 같은 것도 사실은 인구전략기획부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른 부처의 그런 내용, 이 정책적인 내용들까지 만약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저출산 문제랑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인구전략기획부에서 할 수 있게 좀 그런 좀 앞으로 이제 장기적이긴 하지만 그런 조직 개편 방안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런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 모든 이 사회 경제적 모든 이 정책 분야들이 다 맞물려서 이 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곳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연구 과제로 생각을 해본 거는 이 정부가 사실 이제 대책을 포함해 가지고 많이 이 법제도화를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사회적인 정착 방안 이런 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책들이 이제 이행이 되면 이것들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이나 그리고 집행 실태, 효과성, 입법 영향 분석을 좀 하고 이를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구전략 이제 기획부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 조직 기능 재편과 관련해서 저출산 추세 극복 정책과 그리고 고용복지 정책, 교육 정책, 경제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 기능 조정 방안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가지고 좀 이 각종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좀 단일법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관련된 이 입법 정비 방안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플랜 B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저출산 기조가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플랜 B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한편으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개선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출산 기조 하에서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고용복지, 교육 및 경제 정책의 재편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관련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또 여러 단체, 또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계획에 의하면 정부의 가버넌스가 크게 바뀔 것 같고 관련된 법제도 나올 것 같고 또 만약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플랜 B에 관한 논의도 필요한데요. 좀 더 이와 관련해서 짧게 앞으로 각오 내지는 아니면 좀 또 다른 의견 뭐 이런 걸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2분씩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조하시라고 OECD에서 최근에 펼쳐온 OECD 회원국의 이 합계 출산율 그리고 원인 뭐 이런 분석을 한 보고서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OECD 회원국의 유형을 한 5개 정도로 이제 OECD에서 구분을 해서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지, 뭐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서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을 펴는 나라이다는 점, 그리고 매우 다양한 출산율 제고 법제가 있는 나라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또 부의 양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다고 하는 거고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양육의 참여가 매우 낮다 하는 점도 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육휴가를 사용하는 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의 뭐 거의 63%, 나머지는 뭐 그 50에서 300, 그 다음에 그 미만은 거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들이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이것은 이 양육휴가 시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법제 개선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육휴가 급여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을 합니다. 어떤 논리냐면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가 사회국가 원칙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에서 국가가 지급을 하지만, 우리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비용이 없을 때에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드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바꾸는 건 현재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국가에서 성공한 사례, 뭐 프랑스나 스웨덴 모델이나 뭐 이런 모델들을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법제도 많고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반등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크게 본 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아직 가부장적인 사고 구조가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향상되지 않고 양육의 전담자로서의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 그리고 노동 영역에서의 성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임금에서의 격차가 우리는 아직은 60%로 너무 낮고, M자형의 고용 형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점을 이제 가장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자료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가족 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재정 인프라입니다. 즉 아동 돌봄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노동자가 낼 수 있는가, 또 아동 돌봄을 위해서 얼마나 출산을 하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돌봄 시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가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재정 지원의 강화를 하면 단점이 이제 분명히 있다 하는 점들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익중 원장님.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건 뭐 신옥주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동 육아휴직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조선일보에서 12대 88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기업, 대기업,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88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라면 제도가 격차를 강화하는, 다중격차를 만드는 이런 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아동권리보장 원장이기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아동 정책은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동 정책들이 아동의 피로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죽어야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4명에서 5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죽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학대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졌고, 뭐 실종이 생기면서 실종이 만들어졌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아동과 관련된 법률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법률들이 굉장히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뭔가 제도나 법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아동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기본법이 있는데 왜 아동 기본법이 이렇게? 청소년 기본법은요, 행정을 위한 법안이고요. 아동 기본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현대화한
우리 지금 30년 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국내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헌법에도 아동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뭐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갈 수 없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뭐 지극히 사적인 치료를 받을 때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환경에 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동기본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여기 법제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보고서 썼을 때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과 좀 보다 조금 더 힘이 강한 위원회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만들어지는 입장에서는 이제 컨트롤 타워를 또 지적해야겠죠. 이제 이게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 이제 실제로 총리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실제 그 역할을 총리실이 해왔던 건데 이게 제도는 만들지만 이제 그게 긴밀한 관계를 이제 협소하지 않으면은 옥상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기재부의 정책 예산들을 어떻게 저고위가 갖고 올 거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되고 저고위가 좀 힘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지금 법에 보면은 육아 수당이 있어요. 이게 기본법에는 그렇게 실제적인 사업들을 잘 넣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기본 넣는데 그때는 약간 어색하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오죽하면은 이 기본법에다가 그런 수당을 넣었을까? 근데 지금 저고위 앞으로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사업은 다 여가부나 뭐 보건복지부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전략기획을 하더라도 중요한 돌봄이나 수당 중에 이제 육아 수당이나 아동 수당 같은 거 중요한 사업은 직접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적 정부 조직 형태에서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만 하고 이제 기획만 하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는 직접 자기 사업을 갖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안이 나올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강력한 좀 실제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국 법제관님. 네, 저는 아까 거의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한 이 과제들이 신속하게 잘 법이 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도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 어렵지 않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뭐 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맞벌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런 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들을 거의 이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가 다자녀 가족이긴 하지만 다자녀로서 혜택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 난 사람이 더 날 가능성이 있다.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원을 받았으면 저도 한 명 더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저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니까. 그러나 일단은 이제까지의 우리나라의 그런 양육 문화를 보면 너무 여성한테 이게 이제 이 전담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가 만약에 도와줬다고 하면 더 많이 낫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이게 좀 이런 약간 제도를 만들었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실효적인 이런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세션 저출생 이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는 아마 한 달 내내 토론을 해도 바로 결실이 보기는 아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나온 내용들은 저희 공감을 갖는 많은 아주 유익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출범 이후에 이제
그래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핵심 원칙과 세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더 빨리,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 더 빠른 속도로 이 실현되고 또 실효성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오길 바라고요. 저는 이런 법적 과제 이외에도 여성과 남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을 느껴야 가정도 이루고 출생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문화와 인식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말 집중과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좋은 제언들, 소중한 제언들을 함께 들어본 시간이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로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답을 낼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야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자신 있게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너도 한번 가져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싶고요. 아이가 부모의 짐이 아니라 부모의 힘이 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4시부터 다시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잠시 휴식 시간 갖고 4시에 두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